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S 한국사. 오늘은 우리가 3사 공화국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박정희 시기는 상당히 길어요. 거의 18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시기를 두 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비교적 국민들의 눈치를 봤었던 60년대 3공화국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재를 강화했었던 70년대 4공화국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3공화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즉 60년대죠. 60년대. 자, 그다음에 삼선개헌. 여기서 또 개헌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삼선개헌은 너무나 간단해요. 삼선을 허용합니다. 삼선이 뭐죠? 한 사람이 3번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허용을 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개헌이 바로 유신개헌인데 유신개헌의 배경이 무엇이고 유신헌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박정희이고요. 시기는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를 볼 겁니다. 자, 개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삼선개헌과 유신개헌인데 이 유신헌법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1, 2공화국이었는데 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 시기 60년에 4.19 혁명으로 무너지게 됐고 개헌, 내각제로 개헌을 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각제로 운영이 됐던 2공화국 시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끝이 어땠습니까? 다양한 민주화 요구와 통일운동에 소극적이어서 상당히 사회가 혼란스러웠다까지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1961년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일부 군인들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통해서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언론을 통제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개헌 작업을 하게 됩니다. 내각 책임제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바꿔요. 그리고 임기는 그대로죠. 4년, 임기는 4년, 출마 횟수는 2번까지. 그리고 국회 양원제였잖아요. 그거를 다시 단원제로 합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지요. 지금의 국정원의 시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군인은 출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군인에서 나와요. 전역을 하면서 공화당을 창당을 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5차 개헌 헌법에 따라서 1963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제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누가 뽑았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뽑았을까요? 국민들이 뽑았을까요? 네, 국민들이 뽑습니다. 아직까지 직선제죠. 발췌 개헌 이후로. 자, 그렇게 이제 3공화국이 들어서게 됐고요. 3공화국의 박정희는 반공, 그다음에 경제를 앞세웁니다.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에 반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반공을 앞세우고요.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멋진 계획도 필요하고요. 풍부한 노동력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돌릴 수 있는 자금,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이미 앞선 2공화국 때 세워져 있었어요. 그다음 우리나라 노동력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일본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1965년도에 한일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국교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조금 삥 뜯어 오게 돼요. 차관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무상 차관도 있고 유상 차관도 있는데 어쨌거나 돈을 조금 끌어올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너네 예전에 36년 동안 우리나라 괴롭혔잖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 이런 말 한마디 못합니다. 사과 없이 돈만 끌어오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결과 국교가 정상화되고요. 이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학생들이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반대한다라면서 6.3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65년도에 한일 협정이 체결이 되죠. 그리고 1960, 70년대에 베트남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이때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공짜로요? 아니요. 뭔가 대가가 있었겠죠. 바로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미국의 원조를 약속받고 그 대가로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열심히 경제 계획을 굴립니다. 제1차 경제개발 계획, 2차 경제개발 계획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또 4년이 지나고 다음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려놓은 박정희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입장에서는 두 번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두 번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정희는 그만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네. 박정희가 이승만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지 뭐. 그런 거를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되게 하죠. 1969년도에 삼선 개헌을 통해서 출마를 세번까지 할 수 있게 법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71년도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와 맞붙어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거예요. 출마할 때마다 뭐 3선 개헌, 4선 개헌, 5선 개헌 이렇게 바꾸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가 헌법을 한번 화끈하게 바꾸게 되는데 일단 국제 정세가 조금 변합니다. 냉전 체제가 완화가 돼요. 자본주의 진영의 미국과 그다음에 사회주의 진영의 소련이 이제 좀 그만 으르렁대고 우리 조금 이제 대립을 좀 완화시키자 이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 미국 대통령 닉슨이 72년도에 중국에 방문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사회주의 진영의 둘째 형님 아닙니까? 자본주의 진영의 큰형님이 적군 진영의 둘째 형님 집에 방문을 한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냉전이 완화가 됩니다. 자, 그 국제 정세에 발맞춰서 남한과 북한도 물밑 접촉을 통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1972년도인데요. 이제부터 우리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문서가 발표가 돼요.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거의 끝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어디까지만 알아두면 되냐면은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고 그거를 계기로 유신 개헌이 이루어졌다. 여기까지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반공을 앞세웠던 정부잖아요. 빨갱이들 위험해, 같이 놀면 안 돼, 이러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1972년 7월 4일 날 우리 이제부터 북한이랑 3대 통일 원칙에 의거해서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180도 입장을 바꾼 거예요. 국민들이 상당히 어리둥절하겠죠. 이거를 박정희가 이용을 합니다. 얘들아, 너네 빨갱이들하고 같이 살게 될 텐데 괜찮겠어? 좀 무섭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는 명분으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72년도에 유신 개헌입니다. 유신 헌법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교과서 267쪽 아래쪽에 자료가 잘 나와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 임기가 조금 늘어납니다. 4년에서 6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출마 횟수를 무제한으로 둬요. 와, 이제 박정희도 이승만처럼 죽을 때까지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국민들이 뽑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는 간선제, 간접 선거를 실시해라라고 이제 헌법이 바뀌게 되는데 국회에서 뽑지도 않아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별도의 기구에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한을 절대화했던 그런 헌법이 유신헌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국민이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합니다. 와, 대박이죠. 그리고 비상 상황일 때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대통령에게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긴급 상황에 잠깐 동안 헌법을 일시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아주 몰아주게 됩니다. 거의 뭐 왕과 같은 독재 체제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유신 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를 했겠죠. 어쨌거나 이 유신 헌법으로 개헌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죠. 어디서? 바로 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8대 대통령의 박정희가 다시 한번 당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0년대에 사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당연히 저항을 했겠죠.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야 인사, 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자, 78년이 됐어요. 임기 6년이라 그랬죠? 72년도에 대통령 선거했으니까 6년 더해서 78년도에 대통령 선거 국민들이 뽑지 못하죠.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체육관에서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거의 뭐 99.9%의 득표율로 박정희가 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 후인 1979년도에 나비 효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 들어봤죠? 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에서부터 박정희 정부가 끝장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YH 무역 사건입니다. YH 무역은 가발 만드는 공장이에요. 여기 사장이 있었겠죠. 사장이 회사 돈을 해외로 다 빼돌린 다음에 YH 무역 공장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여러분 또래 또는 여러분보다 조금 어린 여중 여고생 나이 또래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갑자기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공들이 참 눈물겨워요. 시위를 합니다. 근데 그 시위 내용이 뭐냐면은 회사 문 닫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니까 문 닫지 마세요. 이러고 이제 시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아무도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YH 무역에 고용돼 있던 이 여공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그때 당시에 야당의 대빵이었던 김영삼을 찾아갑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이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김영삼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신민당 총재였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겨내 보자. 라면서 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해줍니다. 야당 당사에는 경찰 병력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경찰이 들어왔어요. 전투 경찰이잖아요. 전경. 전경이 와가지고 이 여공들을 다 체포해 갑니다. 그 와중에 막 야당 당 사무실이 막 엉망이 돼요. 이거 보세요. 막 책상 막 날라 댕기고 막 사람도 많이 다치고 심지어는 여공 중에 한 명은 창문에서 떨어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김영삼 얘기를 나중에 또 하게 되겠지만 김영삼의 별명이 단무지예요. 줄임말이죠. 단순 무식 지랄. 그래가지고 이 야당 당사에 난입한 전투 경찰, 그 사건 이후에 김영삼이 외국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더 이상 미국은 박정희에 대한 박정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됩니다. 라면서 아주 센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심기가 불편해진 박정희가 임자, 저 영삼이 좀 어떻게 안 되겠어? 그래서 국회의원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잘라버립니다. 제명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YS는 김영삼의 약자예요. 그래서 김영삼이 제명이 됩니다. 와, 국회의원까지 막 잘라버리네요. 그죠? 그랬더니 김영삼이, 여기 신문 기사고요. 또다시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지라도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그리고 이 김영삼의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부산과 그 옆에 마산 지역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나요. 그 사건을 우리가 부마민주항쟁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전혀 상관없었던 정치적이지 않았던 YH 무역 사건으로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잘리게 되고요. 그의 고향인 부산, 그 옆에 마산에서 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박정희가 자신의 오른팔과 왼팔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집에서 어때요? 엄마 아빠 고민 있을 때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지 않습니까? 박정희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1979년 10월 26일 날 궁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른팔인 김재규와 왼팔인 경호실장 차지철. 참고로 김재규는 그때 당시에 권력 서열 2위 중앙정부부장이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의 왼팔인 차지철은 권력 서열 3위라고 할 수 있는 경호실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쏴 죽이면서 박정희가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거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상당히 많죠. 뭐 남산의 부장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도 뭐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아무튼 박정희가 죽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10.16 사태라고 불러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거는 이제 재현한 사건 사진이고요. 지금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 김재규의 모습이에요. 실제 김재규의 모습.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대통령 죽었어요. 권력 서열 1위가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권력 서열 2위가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공백이 또 나타났죠. 권력 3위가 차지철이었는데 이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넘버 원, 투, 쓰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잘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던 이 전두환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전두환을 비롯해서 노태우 등 새로운 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새로운 군부 세력을 우리가 신군부 세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몇 해 전에 개봉했던 영화 서울의 봄 기억나나요? 작년인가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봉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서울의 봄이 바로 이때쯤을 배경으로 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4.19 이후에 5.16 군사정변으로 시작된 박정희 유신 개헌으로 독재 체제가 강화됐던 70년대를 거쳐서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YH 무역 사건으로부터 11.6 사태로 박정희가 사망하게 되는 1979년도까지의 상황을 한번 줄줄이 살펴봤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시기를 이렇게 좀 60년대, 70년대 쪼개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